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한 공간에 하나밖에 못 들어가는지 보여드린다고 했죠? 네, 그거 맞죠? 네. 갑자기 헷갈렸어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방금 배웠던 int x는 5라고 하는 변수 선언 및 초기화 과정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그리고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실행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에러가 나거든요. 얘가 에러가 나는 이유는 에러 내용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잠깐 주석을 걸어놓고 자, 에러가 났어요. 일단 에러 내용을 읽어봐야 된다고 했죠. 무조건 variable x is already defined in method mai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치를 찝어주고 있고요. 5번째 줄이래요. 5번째 줄에 가보면 지금 여기서 에러가 났다고 하고 있어요. 좀 더 정확한 위치를 잡아보면 x니까 여기서부터 에러가 발생을 했대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사실 문제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건데 얘가 왜 문제인 거냐면 변수는요 같은 공간 내에서 똑같은 이름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두 개 존재할 수 없어요. 그 이상 당연히 안 되고요. 근데 제가 지금 조건을 맨 처음에 얘기한 게 같은 공간에서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에러 내용도 심지어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만큼만 먼저 대충 해석해보면 변수 x는 이미 정의되어 있다예요.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in method main이라고 하고 있죠. in 뭐뭐 안에 맞죠? main method 안에 이미 정의되어 있다라고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main method라고 하는 친구는 사실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가 main method입니다. 얘는 main 클래스고요.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 중괄호 같은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중괄호 안에서 라는 의미로 보셔도 돼요. 자바에서는. 왜냐면 자바는 모든 공간이 그 중괄호로 맺고 끊어지기 때문에 같은 공간이라고 하는 게 이 중괄호, 같은 중괄호 안에 위치하고 있다를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두 개 이상 존재할 수 없어서 여기서 뭐라고 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이쪽에 왔다면 이 코드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코드이기는 해요. 나중에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 만약에 가능한 상태라고 했을 때 이렇게 놨다면 얘는 뭐라고 안 해요. 이거는 가능해요. 다른 공간이니까. 이해되실까요? 네, 이런 겁니다. 이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다가 뭐 지역 변수, 전역 변수 뭐 이런 공간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니까 네, 그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건 어떨까요? 이거는 에러가 날까요? 얘는 에러가 나지 않고 실행은 잘 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냐? 우린 출력 같은 걸 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실행은 문제없이 됐다. 그러니까 이 코드는 문제가 없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지금 REPL 같은 이 온라인 사이트는 내가 코드를 작성한 순간에는 에러를 보여주지 않아요. 실행을 시켜야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설치하게 될 이클립스에서는요. 코드를 여기다 적기만 해도 실행시키지 않아도 에러는 나와요. 빨간 줄이 막 그어지고요. 빨간색 X 표시가 막 뜨고요. 그렇게 아예 실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표기를 해줍니다. 근데 지금은 실행을 해봐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걸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 변수 x가 가지고 있는 값을 출력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x는 어떤 값을 가지고 있을까요? 출력된 당시에 5일까요? 4일까요? 출력 결과가 x는 3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한 줄을 보면 떠올려야 된다고 했죠. 오직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X라는 하나의 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 5라는 값을 넣겠다. 이 한 줄이에요. 그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밑에 있는 이 한 줄은 뭘 의미하냐면 아까 여기 앞에 int가 붙어버리니까 그때는 이제 x가 중복됐다. 너 이미 만들어져 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죠. 근데 얘는 이제 뭐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뭘 의미하냐면 x라는 변수를 다시 만든 게 아니라 여기서 만들어놨던 미리 만들어져 있던 이 x를 불러서 재활용한 거예요. 이 한 줄은 얘로 그림이 그려지고요. 이 한 줄은 이 x라는 공간을 잠깐 다시 불러서 재활용을 해서 너 일로 와봐. 근데 여기 5가 이미 들어있죠. 근데 변수에는 값이 하나밖에 못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5가 들어있으니까 3을 넣을 수 없어가 돼버리면 우리는 애초에 변수를 딱 만들자마자 정한 값이 끝까지 가겠네요. 새로운 값으로 바꿀 수 없다면. 그쵸? 이러면 근데 개발자들은 속 터지거든요. 물론 그렇게 만들어서 쓰는 변수도 있어요. 이제 나중에 듣게 될 파이널이라고 하는 상수 개념으로 변수인데 변하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변수 이거 쓸 때 얘 뭐라 그랬어요? 변할 수 있는 수. 우리가 흔히 배우는 일반적인 변수는 기본적으로 변할 수 있는 수예요. 근데 값이 못 변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렇게 x라는 공간에 5가 들어 있었는데 자, 난 이제 5 말고 3을 쓰고 싶어. 여기다 3을 넣어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들어있던 5가 사라지고 3만 남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기존에 있던 5가 사라지지 않고 5랑 3이 같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저는 x를 출력하고 싶어요. x는 출력하면 뭐 나와요? 자바가 5를 보여줘야 돼? 3을 보여줘야 돼? 모르는 거예요. 얘가 스스로 그걸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변수는 오직 하나의 데이터만 담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개념 이해되실까요? 어렵지 않죠? 자, 이게 가장 기본이고 그리고 이제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한 후에 이렇게 재활용하는 이 과정을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것만 하죠. 재할당. 변수의 값을 재할당했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값을 바꿔버렸다는 얘기죠. 다시 준 거니까. 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값이 사라지고 마지막에 추가된 값만 적용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자. 잠깐만요. 자, 좀 전에 얘기했던 이제 x라는 변수 만들어내서 이제 값 재할당까지 우리가 배웠는데 자, 출력을 할 때 x가 가지고 있는 저 값을 쓰고 싶은 거예요. 출력할 때. 그럼 우린 출력문에 어떻게 써야 될까요? 제가 보기를 드릴 거예요. 1번, 2번 이렇게 두 개. 둘 중에 어떤 게 x가 가지고 있는 값을 보여줄까요? 네, 밑에 있는 거겠죠. 이거는 사실 제가 오늘 시작하자마자 얘기 드렸던 내용에 섞여 있으니까. 그렇죠? 얘는 그러면 어떤 결과 나와요? 위에 거는? 네, 문자 x가 나오겠죠. 쌍따옴표 안에 갇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3이 나오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보고요. 왜 이렇게 안 나와? 뭐야? 다시. 이 RPL이 참 말을 안 듣네요. 아, 참, 그리고 어제 수업 마지막에 문제 풀어본 거, 이거 페이크, 제가 뭐 하려다가 안 돼가지고 그거 안 했었잖아요. 집에 가서 확인해보고 했더니 돼가지고 다시 공유를 해드렸어요.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기다리면서, 됐다.
됐는데 뭐가 문제야? 이러면 자, 이것도 하나,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리죠. 상황이 나왔으니까. 자, 이거 이유 없는 이상한 에러거든요. REPL이 종종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이 에러가 이렇게 나는 거 말고도 여기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 키보드가 씹힌다거나 렉 걸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냥 이거 전체 선택해서 이거 컨트롤 A로도 가능해요. 전체 선택해서 잘라내기 하고요. F5 눌러서 새로 고침 하세요. 그럼 얘가 새로 고침을 합니다. 이걸 왜 잘라내기를 하는 거냐면 그냥 새로 고침하면 사라져요. 코드 써놓던 게. 그러면 이거 직접 타이핑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잘라내기를 한 거고 다시 가져왔을 때 실행을 시키면 이번에 문제가 없이 잘 나옵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한 버그성 오류예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 하나 알려드리고 갈게요. 서페이지 보시면은 나와 있을 겁니다. 문제 정답이랑 아무거나 하나 들어오셔도 돼요. 어제같이 이런 화면이 보일 거고요. 정답으로 들어와도 되고 문제로 들어와도 되고 상관없어요. 둘 다 똑같아요. 개념은.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제 제가 이거 꺽쇠 양쪽으로 닫힌 거 말씀드렸죠?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이제 얘가 로딩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런으로 돌아오고 나서 왼쪽을 바라보면 main.java라고 하는 애가 클릭이 가능한 요소로 되어 있어요. 얘를 클릭하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답도 똑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열어서 이걸 그대로 여기서는 아쉽게도 컨트롤 A가 되네? 안 돼요.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전체 컨트롤 C 복사해 주시고 본인 걸로 와서 붙여넣기 그리고 문제 해결하고 다음 문제 푸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상황 이해되실까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이 쇼코드를 눌러서 이 main.java를 눌러서 파일을 보면 여기에 그냥 정답이 다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은 앞으로 이제 문제나 정답 공유는 REPL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좀 익숙해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방금 전에 봤던 화면처럼 안 나오고 좀 다른 모양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도 당황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이 양쪽 꺽쇠 쇼 코드라고 하는 친구를 찾으면 돼요. 걔를 찾아서 눌러주시면 좀 기다렸다가 왼쪽에 main.java 걔를 클릭하면 코드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진짜로 3 나오는 것도 확인을 했고 이번에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실행하면 결과가 어떨까요? 예상 한번 해보세요. 자, 얘는 예상한 결과가 맞는지 보시고 왜 안 나와? 맞는지 한번 보시고. 자, 일단 출력의 결과가 2줄이 나왔고요. 2줄이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출력물을 2개 썼으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출력됐을 당시에는 위에 게 될 거고요. 얘가 출력됐을 당시에는 밑에 게 되겠죠? 순서상. 그러면 우리가 x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5라는 값을 넣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재할당이라는 걸 하기 전에 출력을 한 거예요. x를. 그랬더니 얘는 5가 나왔죠. 그리고 출력을 하고 나서 재할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와서 출력을 다시 했더니 재할당된 3이 나온 거예요. 상황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여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숨어 있어요. 자, 사실 본능적으로 다들 눈치를 채우고 계셨던 부분인 건 맞는데요.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아서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무시하시고
이 코드가 실행됐다면 여기에 1, 2, 3, 4, 5 나오는 거 맞나요? 맞죠? 자, 그러면 자, 이거 실행시키면 여기에 3, 2, 4, 5, 1 나오는 거 맞나요? 맞죠? 맞거든요? 자,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코드가 얘가 먼저 쓰여졌고 그 밑으로 이제 점차 내려오는 거니까 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코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진행이 됩니다. 실행이.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제 실제로 실행되는 코드는 사실 얘거든요. 이 메인 메서드라고 하는 얘가 실행을 하는 뭐랄까, 이 메서드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기능의 역할을 하는데 실행을 해주는 건 얘예요. 얘가 이 메인 메서드라고 하는 친구가 실행이 돼야 이 안에 있는 코드가 읽혀서 이러한 결과를 콘솔에 찍는 겁니다. 근데 이 실행되는 이 순서가 무조건 위에서 아래예요. 물론 우리가 배움을 더 이제 많은 것들을 배워나가다 보면 요 중간중간에 갑자기 저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저 밑으로 내려가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개념이 그렇다라는 거지 실질적인 코드는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걸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들 알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네. 코드가 막 랜덤한 위치에서 갑자기 쟤부터 되고 얘부터 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코드를 순차적으로 잘 쌓아 내려가야 된다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뭔가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냥 해도 상관없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먼저 얘기를 드려야겠다. 자, 이 x가 우리가 출력문에다가 원래 이렇게 쌍따옴표하고 문자를 넣거나 숫자를 넣거나 했는데 이렇게 x라고 쓰면 얘가 변수로 인식이 돼서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출력이 되고 있는 형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x와 여기서의 x는 역할이 같나요? 다르죠, 이건. 역할이 다르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의 x는요 값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의 x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값을 보여주는, 내가 가진 값을 뱉어서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랑 역할이 다른 건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런 게 가능해요. 이 x는 어떤 역할? 이건 공간의 역할. 이 x는 값의 역할. 이런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처음 변수를 배우다 보니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생각보다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코드가 이렇게 간단하게 쓰여있지 않고 좀 더 복잡하게 쓰여있으면 당연히 머릿속에서 뭐였더라?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거를 명확하게 하나 짚어드리고 갈 거예요. 이 변수가 지금 현재 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혹은 값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딱 이거예요. 변수가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 제가 지금 쓴 이거는 equal 마크, equal 마크 대미연산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변수가 이 equal 마크 좌변에 있으면 무조건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요. 근데 좌변에 있지 않으면이에요. 이게 이 말이 좀 중요한 건데 equal 마크 우변에 있으면 이거랑은 다른 말입니다. 이거랑은 다른 말이고 equal 마크 좌변에 있지 않으면이에요. 이해되실까요? 이건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건 잘 구별을 지으셔야 돼요. 우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좌변에 있으면 공간이면 우변에 있으면 값이겠지,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퀄 마크 우변에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지금 얘만 봐도 얘는 이퀄 마크 우변에 있나요? 얘는 이퀄 마크가 없는데? 그쵸? 근데 이거 값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복잡하게 생각해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 무조건 이퀄 마크 좌변에 있으면 공간의 역할, 이퀄 마크 좌변에 있지 않으면 값의 역할이다. 딱 이것만 알고 계시면 변수가 공간인지 값인지를 헷갈릴 리가 전혀 없다. 그럼 이거 알았으니까 다시 이해해볼까요? 이퀄 마크를 기준으로 좌변에 있대요. 얘는 공간이겠죠. 얘는 좌변에 있지 않네요. 그럼 값인 거예요. 그럼 이 출력 결과는 8이 나오게 됩니다. 8. 왜냐면 우리가 배웠던 개념 그대로 코드를 읽어본다면 x에 5가 들어있으니까 얘는 공간이니까 5라는 값이 무의미한 거고, 그럼 공간 여기다가 뭐 넣어요? 얘는 값이니까 5 플러스 3을 해서 8이라는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죠.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쯤부터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은 건데, 자, 이런 코드가 실행이 됐을 때, 우리가 런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코드를 가지고 컴퓨터한테 알아먹을 수 있게 말을 바꿔주는 게 컴파일러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컴파일러가 그 일을 수행하기 전에, 그 전에 일단 컴퓨터는 연산을 먼저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연산이 있으면 연산을 먼저 다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그 남은 코드를 컴파일러가 컴퓨터한테 알아먹을 수 있게 0과일로 변환시켜서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세 줄의 코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컴퓨터가 하는 연산의 순서는요. 가장 첫 번째 대입 연산을 해요. 왜냐? 가장 첫 번째로 온 줄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는 이제 대입 연산자랑 덧셈이라고 하는 산술 연산자가 같이 쓰여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누가 먼저예요? 자, 이거 지금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먼저일까?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이럴 때는 산술이 무조건 먼저예요. 대입은 연산자가 되게 다양하게 많은데 그 안에서 우선순위가 상당히 낮아요. 대입은 거의 마지막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5 더하기 3은 5 더하기 3을 8에다가 x에다가 넣겠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는 얘를 가지고 연산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이 변수가 값으로서 사용된 위치에 있으면요, 무조건 변수는 가진 값으로 치환해요. 이걸 먼저 해요, 컴퓨터가. 가장 먼저. 그리고 나서 얘가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얘를 연산을 먼저 때립니다. 5 더하기 3. 그러면 이 한 줄,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한 줄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이 출력문의 한 줄을 코드를 만나요, 또. 그럼 얘를 만났으니까 이 변수는 값이네요. 그럼 이 값을 8로 치환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출력해서 8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연산의 순서,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자바, 연산자, 우선순위라고 하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되게 다양한 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거나 좋아요. 거의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들어가서 이런 걸 보면 돼요. 정리되어 있는 거. 얘가 이제 자바에 존재하는 연산자들을 간단히 정리해서 우선순위를 매겨놓은 건데, 우선순위가 이제 숫자가 낮을수록 순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덧셈은 지금 4번에 위치하고 있죠? 대입은 여기 있어요. 14번에. 그래서 덧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몇 가지 것들을 더 배우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런 연산자, 우선순위 이것도 검색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아니 봐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어떤 거를 해볼까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한번 볼까요? 얘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얘는 당연히 이제 5 나오는 거는 눈을 반쯤 감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고, 얘는 어렵지 않죠, 얘도.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치환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건 x랑 y는 값으로서 사용이 됐으니 이퀄만큼 좌변에 있지 않으니 값인 거고, 그럼 이 값으로서 치환이 될 거고, 그럼 5, 6 남을 거고, 그럼 5 더하기 6이니까 11이 나오겠구나. 너무 쉽죠? 예상한 결과. 여기까지 너무 쉬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떨까요? 자, 이거부터 하기 전에 요거부터 보죠. 자, 이거는 우리가 아까 배웠죠. 문자 더하기 숫자. 그럼 숫자가 문자로 치환이 될 거고, 형태가 변환돼서 문자 더하기 문자가 되면 이어붙일 거다. 그러면 x 띄고 콜론 띄고 5라는 값이 나오겠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여기를 이제 x로 바꿨어요. 똑같게 나오겠죠. 이건 당연한 거죠. x가 5로 치환될 거니까. 이제 너무 쉽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추가한 이 코드까지 얘는 어떨까요? 자, 25를 예상하신 분이 있다면 생각을 조금 더 해보셔야 됩니다. 얘는 520이 나와요. 얘가 520이 나오는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쪽에다가 보여드릴게요. 자, 컴퓨터가 이런 연산을 처리할 때 일단 변수가 값으로서 활용되는 게 나왔으면 얘를 치환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 더하기 숫자 더하기 숫자인데 둘 다 더하기 더하기죠. 연산이 두 개예요 지금. 더하기 더하기. 누가 더 먼저예요? 같은 순이라면 앞에 있는 게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먼저 합니다. 그럼 얘를 먼저 하면 문자 더하기 숫자네요. 그럼 얘가 문자가 되고, 그럼 얘가 이어붙겠네요. 이렇게 되고 나면 문자 더하기 숫자죠 다시. 그럼 얘가 또 문자가 될 거고, 얘가 이어붙어서 520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생각보다 착각하기 쉬운 부분인데 이게 계속 그래요. 저도 가끔 이런 기본적인 거에서 실수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계속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떨까요? 이거는 520일까요? 25일까요? 얘는 25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괄호, 수학에서의 괄호는 항상 연산을 먼저 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껐네. 아까 연산자 우선순위 보여드렸을 때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1번에 괄호가 있었어요. 괄호는 우선순위가 매우 높아요. 그래서 괄호를 먼저 연산하기 때문에 이 자리 5로 치환, 그럼 이거 숫자 더하기 숫자를 먼저 해서 25, 그 다음에 문자 더하기 숫자, 이런 형태로 연산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괄호는 좀 특수한 거고, 얘는요? 네, 얘는 100이에요. 왜냐면 곱셈이 덧셈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이 사칙연산에 관련된 거는 수학과 거의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지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이런 거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제 연산자 우선순위 얘기가 나와서 얘까지 그냥 쭉 이어서 진행을 했고,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에러 날까요?
문제 없겠죠. 네, 실제로 없습니다. 이름 안 똑같잖아요. 그죠? X랑 X1, X2는 다른 애니까 실제로 활용도 잘 했으니까 전혀 문제 없어요. 자, 근데 보세요. 얘는 에러예요. 얘는 와장창 난리 났죠, 지금.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아, 색깔이 바뀌었구나. 그러면 클리어를 한번 하고, 다시 봐도, 아, 여긴 남아있네.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다 검은 글자예요. 근데 여기가 얘만 녹색이거든요. 이 변수는요, 숫자로 시작할 수 없어요, 변수 이름은.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한 건데, 지금 이 내용은 또 정리를 가볍게 해보자면, 이것도 너무 기본적이지만 너무 중요하고 개발자들이 정말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일 중에 하나예요. 지금 우리가 배울 게 변수 명명규칙에 관련된 내용을 좀 배워볼 겁니다. 명명규칙이라는 건 이름을 짓는데 필요한 규칙이란 얘기입니다. 그냥 자, 일단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변수 이름은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개념,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사실 이 두 번째로 나올 개념은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라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릴까요? 변수 이름은 숫자로만 구성될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건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이건 말이 안 돼요. 이러면 여기다가 나 저 10일이라는 변수 출력해야지 이러면 얘는 그냥 영원히 10일밖에 안 나올 거잖아요. 숫자 10일이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은 숫자로만 이루어질 수 없고요.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아이고 자 이거 왜 또 우리가 깨졌니? 됐다. 자 이거 이만큼의 코드로 결과가 4가 나올까요? 그냥 이거 나와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만 아니면요 아예 불가능한 규칙은 없어요. 이거는 명명규칙 중에서도 아예 불가능한 규칙. 이걸로 변수를 만들면 아예 에러다 하는 거. 이렇게 두 개. 얘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중간에 4 너무 잘 나와요. 제가 복사 붙여넣기를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같은 이름을 쓸 거라서 너무 오래 걸리네요. 얘들하고 하고 다른 얘기를 먼저 해보죠. 자, 이렇게 아예 불가능한 규칙이 이거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이것 때문에 막 개발자들 엄청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죠. 근데 겨우 이 두 가지 때문에 당연히 아니겠죠. 얘는 그냥 아예 불가능한 거니까 무조건 당연한 거고, 이게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가능한데 지켜야 하는 것, 이게 스트레스의 주 범인이에요. 이걸 안 지켜도 변수를 만들고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관례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것, 왜냐면 협업을 하기 위해 아니면 나 스스로를 위해 이 규칙, 여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내용 나왔네요. 문제 없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변수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름을 적절히 지어야 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용 목적이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처음 배우고 그냥 간단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계속 X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는데, 영단어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변수의 데이터를 담아서 사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 거예요. 제가 만약에
자, 여러분들은 A에 담겨있는 22라는 데이터가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있나요? 이것만 보고? 모르죠. 이거 알면 제 마음을 꿰뚫으시는 건데 독심술사죠. 그거는 말이 안 돼요. 네,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변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으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는 A를 나의 목적으로 쓸 거야. 주석 달아야 돼요. 내 의도를 표현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 이것만 보고는 의미를 파악할 수 없을 거니까. 그럼 이 사람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파악하기 위해 분석을 더 해야 되니까. 혹은 나한테 와서 날 괴롭히며 물어봐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은 이 한 줄만 봐도 대충 이 사람은 이걸 나이로 쓰려고 만들었겠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얘를 따라야만 합니다. 이게 사용 목적에 따라 이름을 적절히 지어야 된다라는 맥락이에요. 나이로서 변수를 활용할 거면 A식, 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 뭐 키라는 인체에 사람의 키라는 데이터를 담을 거예요. 그럼 뭐 height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뭐 혹은 아니 뭐 길이라는 이런 데이터를 담아서 사용을 할 거예요. 뭐 length 이런 식으로 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힘들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비슷한 의미로 사용돼야 되는 변수들이 한 프로그램 내에서 정말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 이름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의미가 조금씩은 다를 거니까. 그래서 이거 막 살붙이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막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내가 다뤄야 되는 데이터가 화학 기호예요. 막 규소 이런 데이터 다뤄야 돼요. 그럼 변수 이름 어떻게 만들 거예요? 이런 거 진짜 답답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연구원 자료를 받아다가 뭘 만들어야 되는데 데이터를 꺼내와서 작업을 하는데 생전 처음 들어보는 화학 기호들이 막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변수로 다 만들어야 돼.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제일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실제로 개발자들을 상대로 이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개발자로 일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높은 득표를 얻은 게 변수 이름 짓는 거다 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얘는 스트레스의 요소지만 지키지 않으면 안 되네. 무조건 어쩔 수 없네. 해야만 하는 그런 역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는 사실 쉬워요. 그렇게 어려운 스트레스를 주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긴 해요. 근데 뭐냐면은 이것도 예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야 된다라는 개념은 알았으니까, 자, 제가 뭘 해보면 좋을까? 그냥 작성자 명이라고 하는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변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저자라고 하는 좋은 단어가 있겠지만 그걸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라이터라 네임이라고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단어를 쓸 거예요. 변수 이름으로. 근데 얘를 이렇게 썼어요. 변수 이름이 이거래요. 가독성이 좋나요? 우린 지금 두 개의 단어를 합쳐서 사용을 한 건데 이 두 개의 단어를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될지 좀 막막하겠죠? 이것보다 좀 더 길어지거나 새로운 단어, 여러 단어를 추가하면서 변수 이름을 줘도 되니까 만약 그렇게 되어 있다면 힘들지 않을까요? 분명히 나는 목적에 맞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 표기법이 몇 가지 존재하게 되는데 우린 그 중에서 뭐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거의 2가지만 알면 돼가지고 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 겁니다. 일단 변수 이름을 지을 때 두 단어가 결합되는 상황이 온다면 두 번째로 오는 단어부터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쓴다. 이게 가장 흔하게 많이 쓰는 카멜 표기법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카멜 표기법이에요. 낙타 등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다 해서 카멜 표기법으로 이름이 지어져 있는 건데 자, 이게 가장 많이 쓰이고요. 이거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게 이겁니다. 단어 사이에 언더바로서 구분을 지어주는, 얘는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사실 그 이름 표기법 이름까지는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가장 많이 쓰이고, 저는 아마 수업에서 항상 이걸 사용을 할 거예요. 이거 쓰는 거 거의 없을 겁니다. 간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궁금하시면 여기 구글에 와서 자바 변수 표기법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파스칼 언더스코어 캐멀 헝가리언 이런 게 나오네요.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더 아시면 좋아요. 뭐냐면, 자, 이건 파스칼 표기법에 대한 얘기인데, 자, 두 단어 이상 결합이 될 때 두 번째로 오는 단어부터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한다. 이게 카멜이었죠. 여기에 그냥 첫 글자까지도 대문자로 때려 박는 경우가 이게 파스칼 표기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실제로 써야 돼요. 언제 쓰냐? 우리가 나중에 클래스라고 하는 친구를 배우고 나면 클래스 이름도 우리가 지어줘야 되거든요. 이때는 파스칼 표기법을 써야만 해요. 왜냐면 클래스는 이름을 지을 때 첫 글자를 무조건 대문자로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소문자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대문자로 쓸 건데, 그렇다고 얘를 소문자로 써버리면 가독성 문제 있는 건 그대로 이어질 거니까, 그래서 첫 글자부터 그냥 단어의 첫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 이게 파스칼 표기법.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수 명명규칙까지 지금 배워봤고요. 자, 그럼 이제 변수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건 다 배웠어요. 상당히 많은 것들을 지금 배우신 상태인데, 제가 문제를 좀 열어드릴 겁니다.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문제가 두 개 올라왔을 거예요. 비슷한 문제인데요. 위에 거 먼저 푸세요. 위에 거 먼저 풀고 그 다음 밑에 거 푸세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문제 내용은 똑같은데 조건이 좀 달라요. 조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푸시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서 이거 문제 하나 같이 볼게요. 자, 들어와서 여기 쇼코드 눌러주시고 메인.점 잡아 클릭. 그러면 얘를 이제 전체 복사, 그 다음에 본인 걸로 가져와서 붙여넣기, 이러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자, 문제가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이 윗부분에 있는 얘 같은 경우는 문제에 직접적인 해당이 되지 않는 게 아니구나. 얘는 해당이 되네요. 얘가 있어야 되네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문제를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쓰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진짜 요 안에다가 코드를 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요런 데서는 코드를 쓰지 말란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했으니까 이 사이에 써야 돼요. 사이. 여기만 수정해서 실행시켰을 때 얘가 원하는 이 출력 예시, 마지막에 있는 얘는 출력 예시거든요. 이 예시대로 출력이 돼야 돼요. 이해되실까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고, 두 번째 문제를 이따가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위에 문제 하고 나서 밑에 조건이라고 쓰여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조건을 지켜가면서 추가로 문제를 또 풀어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 문제 푸는 시간은 쉬는 시간 포함해서 다음 시간까지 좀 이어서 드릴 거니까 일단 뭐 쉬실 분들 먼저 쉬시고, 시간은 얼마 드리지? 두 개 합쳐가지고 9시 15분까지 드려보겠습니다.